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전략본부장 최영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마련한 그 주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앵글에서 젠글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저희 하나자산운용의 디지털 자산 팀장이죠. 한준석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에서 디지털 자산팀 맡고 있는 한중섭입니다. 지금 회상도 관련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회상도 설정 부분은 혹시 좀 화질이 좀 나쁘게 보이시는 분들은 고화질 영상을 좀 시청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좀 상단에 점점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해상도를 1080 픽셀로 좀 선택해 주시면 보다 선명한 화질로 이제 방송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이미 저희 하나자산운용 홈페이지 그리고 크로스앵글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요. 이미 그 우리 유튜브 아래 댓글에도 URL을 좀 남겨놨습니다. 혹시 PC로 보시는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같이 보시면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사실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사실 금도 온스당 한 2,000달러를 넘어갔는데 작년 8월 고점 이후로는 사실 한때 좀 1,800달러도 온스당 깨지고 오늘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800달러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비트코인은 사실 2017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작년에 지금 현재 올해도 사실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한 170% 가까이 좀 상승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 22일 같은 경우에는 58,000불이 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00년 동안 인류의 어떤 사랑을 바라왔던 금,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한 10년밖에 안 되는 자산인 디지털 금이라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뭔가 금하고 비트코인의 어떤 차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로는 5페이지를 보시면서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을 이제 불과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암호화폐 얘기다 보니까 이제 뭐 화폐와 비교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이라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게 아마 그 희소성 측면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처음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서 제네시스 블록에서 이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렇죠. 금도 매장량을 골드만삭스 추정으로는 한 수십 년 정도 또는 결국 제한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불변성은 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테고, 비트코인도 어쨌든 십몇 년간 존재를 하면서 한 번도 이제 위변조나 그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된 적은 없었던 측면에서 불변하다라고 볼 수 있고, 금이 더 가장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금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마 그 외적 매력도인 것 같습니다. 금은 그렇죠. 보이고 반짝거리고 실체가 있고. 네, 그리고 기금속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없는데 그 허상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가분성 측면에서 결국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금보다 훨씬 더 그렇죠. 쪼갤 수 있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금도 분자 단위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냐면 있는데 그걸 잡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효한 단위 형태로 봤었을 때 그렇죠. 가분성이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존재했던 시기 측면에서 얼마나 증명되었는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금은 수천 년간 존재해왔고 네. 그 자리를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 갑자기 다른 무언가에서 대체될, 그래서 사회적 전 인류의 합의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에 반해서 아직 십수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아직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맞습니다. 뭐 결제 수단, 뭐 금은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금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 굳이 지금 신용카드도 있고 뭐 모바일 페이까지 가능한 시장에서 금을 들고 가서 뭐 결제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서 사실상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관 및 운반 비용은 디지털과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금과의 차이에서는 뭐 당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역사가 한 10년 정도, 10년 좀 넘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수천 년간 그 금, 가치 저장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금, 그리고 과거의 근본이제라든지 이런 화폐로서 활용됐던 금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신뢰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가 뭐 2017년 그런 광풍 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당시에 비트코인을 둘러쌌던 내러티브는 이게 화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어떤 한계로 인하여 결제 수단으로서 작용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이거를 커피 사 먹는데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화폐가 되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게 화폐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블록체인의 그 기술을 이제 바꾸는 그 하드포크라는 것도 진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과 그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이렇게 분리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내러티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오늘 웨비나 주제이기도 한 어떤 이게 디지털 금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는 그 다수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점점 신뢰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적 완화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리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예. 기존에 이제 그 많은 뭐 자산 형태를 사실 뭐 주식으로 들고 있기보다는 채권이라던가 이런 금리 상품들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사실 금리가 제로 금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주목을 가장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뭐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0년대 그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해칭 용도로 이제 사용됐었던 금이 당시 20배 가까이 상승했었던 걸 보면서 학습 효과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이라던가 이제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서린 누드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폴 튜더 존스는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은 뭐 스탠리 혹은 빌 밀러 같은 대표적인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반대로 뭐 역사 자체가 짧다 보니까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게 완벽하게 부정적인 의견인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에 뭐 금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뭐 그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셋 코릴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자산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 투자자들 많이 하시는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도의 어떤 대체 자산, 부동산, 뭐 인프라, 금과 같은 그런 원자재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기타 이제 희귀 자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보통 이제 그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의 그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제 적당히 배분을 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로 플레이하는 방법인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거의 역사적 트렌드를 보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원자재, 다른 대체 자산들과 콜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을 하면은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기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런 그 히스토리가 좀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그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 주요 에셋 클래스들, 자산군들과 비트코인의 그 과거 수익률을 이제 집계한 표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가장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에셋 클래스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그 과거의 그런 그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오를 때 이제 폭발적으로 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이제 높은 잠재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관심을 가지는 그런 투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것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검토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뒤에 19페이지도 좀 보면 이 전통적인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크게 상승되는 또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준혜 대표님께서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표가 목소리가 좀 커졌겠죠? 그 가장 아래에 보시면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6대 4로 이제 편입한 게 이제 회색 그래프인데요.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비트코인이 1%, 3%, 5% 넣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2015년부터 출발했을 때 기준으로 어떻게 수익률이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 3%, 5%만 넣었는데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뭐 그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이만큼 드라마틱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인 거죠. 물론 이것도 시점을 언제로 고정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방향성 자체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20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이제 뭐 리스크 대비 수익률 지표인 이제 샤프 레이시오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1%, 3%, 5% 아직 앞에 있었던 그래프에 걸 좀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반증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냐라고 하면 맞지만 이제 위험 감당해야 되는 위험 대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 치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주식 기반의 파생 상품이다.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위험 수준을 비슷하게 고정해 놓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이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뭐 21페이지를 봐도 사실 올해도 포트폴리오로 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금보다는 좀 비트코인 편입할 때 포트폴리오 성과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우리가 지금 보고서인데 이것도 좀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 뭐 전천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뭐 수익률을 돌려주는 그런 성격의 포트폴리오다라고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산에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넣었을 때는 금이 있었을 때 32%, 한 6, 7년에 걸쳐서 낼 때 이제 비트코인은 157% 수익률을 돌려준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이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현재로서 비트코인이 뭐 계속 가격이 변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7%를 하고 있다는데 내일 아침에 8%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한 자리 때 결국 뭐 10분의 1 미만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초창기 자산으로서의 이제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직 미성숙 단계에 그 커브가 완만해지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6년 사이에 이런 걸 보더라도 급격한 수익률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단일 자산으로 이 정도 큰 자산이 이렇게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큰 펀드들이나 수익 관점에서 보기에는 찾기 쉽지 않은 자산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개인도 그렇고, 그 개인 미래 세대도 그렇고, 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이제 웨이트를 주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럼 다 도대체 이 비트코인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게 지금 계속 지금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라 이런 뭐 투자군유의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네네.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이미 뭐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총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 따져도 하루에 뭐 55조 원화 기준으로 뭐 57조 심지어 60조 가까운 이런 거래가 되고 있어서 네네. 이런 자산들에 대한 어떤 좀 보다 좀 올바른 투자 정보 네네. 그리고 또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월 이렇게 레포트도 만들고 웨비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비트코인 밸류에이션 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뭐 양쪽이 다 있을 텐데 좀 균형감 있게 좀 전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조금 더 그냥 재미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형 주식들이라던가 대형 자산군들 이런 거 별로 전체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콘 보면서 좀 곁다리로 이게 춤을 추는 걸까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뭐 있다는 걸까 뭐 세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만큼 계속 많이 움직이면서 오르기도 해서 좋기도 하고 뭐 해서 현재는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정도 사이에 있는 거고 이때는 비트코인 기준 가격이 2월 17일 이제 5만 1,000불 정도 됐을 때 기준이라고 보니까 한국으로는 대충 5,700만 원 뭐 그 정도 선에서 있을 때 이 정도 시총을 가졌었던 거고 지금도 한 이 언저리예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5만 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이 정도 수준이죠. 구글하고 페이스북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금의 시가총액 디지털 금으로 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면 이제 이런 퍼센티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광풍이 불었던 2017년 말, 2018년 초에 약 4%, 3~4%대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스파이크를 찍으면서 한 7.5%까지 갔었죠. 근데 이 7.5% 이제 금 대비 이 정도 시총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금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럼 금이 한 10% 정도 됐을 때, 20% 됐을 때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산수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금 대비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이 10%까지 가면 이제 5만 1,0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28%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거긴 갔다 왔어요 이미. 네, 그렇죠. 생각나네요 벌써. 네. 그러니까 그때 벌써 며칠 안 됐어요. 지금 딱 한 일주 정도 전이잖아요. 네네. 그때 막 그 우리 그 비트코인이 금 시총 대비 10%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저 지난주 주말이었었고요. 그쵸. 그때 또 고인물 파티들이 막 열렸었죠. 막 어마어마한 희망 회로가 돌아가면서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 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약 150% 상승률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로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다.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MZ 세대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게 미국에서 한 64% 이상은 비트코인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뭐 중장년층 이상의 부가 언젠가는 이제 이 지금 젠지들 그리고 밀레니얼들이 그렇죠. 주류 경제 인구로 올라섰을 때 부가 결국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이동이 됐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미국에서만 한 군데서만 68조 정도의 부가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8조 달러죠. 네,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사실 이제 그게 결국 주류가 다 바뀐다는 거고, 근데 그 주류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뭐 더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 비중이 지금 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금 대신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전체에서 1% 정도를 금을 안 사고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 뭐 5% 정도를 산다라고 했을 때 1% 정도를 그 부의 이동이 일어난 뒤에 사게 되면은 현재 가격 대비 51% 정도의 업사이드가 제 오른쪽 표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투자 비용 그 비중을 밀레니얼 세대가 보유 자산의 5%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 가격 대비 업사이드가 이제 655%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 세대 간의 이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주요 트렌드가 뭐 지금 디지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왜 사는지 뭐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사실 같이 하는 방송 뭐 디지털 드림 플러스 블록계에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대로 네. 세상은 바뀐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뭐 이제 그레스케일에서 2020년에 그 조사한 그 투자자 네네. 서베이를 보면 사실상 뭐 젊은 세대도 아니에요. 44세까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70% 가깝잖아요. 60%, 64%. 결국은 그분들이 뭐 10년 뒤가 되면 뭐 30대부터 이제 50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부터 40대가 네.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네. 그럼 거의 그분들이 이제 다 일하는 분들이고 아마 세상이 그렇게 돼서 바뀌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1%가 될지 뭐 5%가 될지 부의동이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이 보고서에서 예상한 대로 뭐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결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네. 좀 탄탄하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견조한 수요 대기 수요들이 좀 있다 이렇게 저도 보는데 네네. 피델리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 5년 이내에 디지털 자산에 이제 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네. 투자 예정으로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 비중을 보면 91% 정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다. 5년 이건 이내. 피델리티가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주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역시 좀 이게 약간 생각들이 공격적이긴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네. 이제 최소로 해서 0.5% 네. 정도는 이제 뭐 담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1%, 2% 가면 이제 그 투자 예정이 기관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낮아질 수는 있지만은 네, 현재 저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뭐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역시 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기관 투자자들 전체 AUM을 기준으로 2025년을 예상을 해서 봤었을 때 0.5%의 기관 투자자 전체 자금이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 대비는 약 1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단순히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한 50% 정도 그동안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현재 2021년 기준에서 2025년까지. 네. 계속해서 조금 뭐 27페이지 또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건가요? 네. 27페이지는 그 이제 폴 티더 존스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거고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금융자산, 현금, 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가지 지표인 구매력, 신뢰, 유동성, 휴대성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총합 점수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 71점, 금은 62점, 비트코인은 43점인데 그에 대비 지금 실제로 형성돼 있는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하는 뭐 71대 351은 54대 39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서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총합 점수 대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력, 신뢰, 유동성, 네네. 휴대성의 총합과 네. 비교해 봤을 때, 네네. 대비했을 때 네. 지금 시가총액이 0.8 네. 그리고 배수로는 1배. 네. 그러니까 다른 금이나 M1, 현금이나 금융자산 네. 1.16배, 1.65배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네, 아주 많이 나고 네, 있는 저평가 자산이다. 네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보는데 재미있네요. 그런 평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그러면 점수가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비트코인 대비 1.6배라고 시가총액이 1.65배여야 하냐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 1.65배 차이 나는 거 치고는 시가총액 거의 36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그 꽤 저평가돼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잘 안 나오면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한테 대부분 전달이 되는 그렇죠. 그 자료는 긍정적인 분들에게서 전달이 되는 자료는 긍정적인 내용들 위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28페이지 네, 예, 저희와 같은 그 금융, 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네, 자산운용사들의 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훨씬 조금 이런 이 파이낸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뢰를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좀 따져보죠. 네, 그
여기 순서대로 지금 기관명을 써놨고 제가 이제 이게 언제 나왔었던 거고 이제 뭐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이 장세가 이제 가장 크게 변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 발표됐던 날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2월 17일 올해 2월 17일 가격 전망을 이제 50만 불까지로 본다. 근데 이제 도달 시기는 미정으로 잡았고요. 뭐 똑같이 이제 미정으로 있었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뭐 14만 6천 네, 이 사실 1월 달에 이 14만 6천 달러 JP 모간 보고서 때문에 또 한 번 또 출렁했었죠. 출렁했었죠, 아주. 네네. 그리고 이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작년에 이제 막 상승장이 더 막 구체화되던 11월에 네.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30만 불이 넘는다. 근데 이제 미정이 아니라 언제까지냐? 이제 올해 12월까지 올해 내로 간다 하면서 사실상 그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 올해 얼마까지 가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한 이제 스카이브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그 한 약 2주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올해 내에 뭐 10만 불까지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장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1억까지 간다. 올해 내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하자면 UBS에서는 결국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그 냈었어요. 이제 JP 모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와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조건부였어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0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리스크의 가장 큰 핵심은 뭐 여러 가지를 적긴 규제 환경 등도 적긴 했지만 결국 대체 코인의 등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 비트코인이 뭐 아직 뭐 십수년밖에 안 된 자산으로서 만약에 이걸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에 대한 측면에서 리스크가 그 대체 코인 등장하면 이제 0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냈고 이에 대한 목표 가격을 반대로 이제 제시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표를 보면서 되게 이제 좀 재밌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 가격 전망을 보면 이제 되게 극과 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그 금융투자 업계에서 나름 날고 긴다 하는 그런 운용사들과 그 IB 쪽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 똑같이 어떤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를 한 건데 이렇게 가격 전망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제 어떤 자산이 고평가돼 있고 저평가돼 있고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갑론을박 같은 게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이제 이 자산은 밸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수치가 뭐 컨센서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는 주식의 컨센서스 뭐 8만 원이다, 뭐 9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시장 참여자들의 부유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15% 내외에 남짓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 디지털 자산을 보면은 가격 전망이 아크 같이 이제 세게 부른 데서는 50만 달러까지도 부르고 그리고 UBS 같은 데서는 이게 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원인이 사실은 이 자산이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이제 그 샛길로 잠깐만 가보자면 23페이지를 보시면 저 역으로 가야 되네. 23페이지. 예. 23페이지. 그 춤추고 있던. 네, 춤추고 아까 있는 춤추던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에서의 애널리스트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이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핫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7년 전, 8년 전 이 당시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이익을 못 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망한다, 만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당시에도 테슬라 주가를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끼리의 그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갈렸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비트코인처럼 누구는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될 거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이게 뭐 미래를 받고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전통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의 당시 밸류가 지금의 10분의 1도 안 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예를 들어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 모 완성차 업체보다도 매출액이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자동차의 그 쉬먼트, 출하량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당시에 이게 국내 완성차 업체보다 밸류가 높은 게 말이 되냐? 이건 버블이다.
막 이제 이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저같이 좀 테크 애널리스트고 전기차를 많이 봤던 사람들은 아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그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8년간을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뭐 테슬라를 불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 맞았고 뭐 비트코인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그 가격을 발견하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를 해야 되는지 이제 논의하고 있는 한창 디베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누가 맞았는지는 뭐 이제 시간만이 말을 해주겠지만, 네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 한준수 팀장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2017년과 2020년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웨비나 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난번 웨비나를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저희 하나자산용 홈페이지 지난번 웨비나를 지금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2017년과 2020년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오늘 저희가 그 연장선 하에서 왜 기관들이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 해치 자산으로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그걸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테크 관련 기업들의 오너라든가 혹은 전통 금융 회사들 중에서도 조금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고 또 테크 세비한 이런 기관들이 조금씩 더 여기에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도 이런 붐을 사실은 좀 리드하고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퀵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그 비트코인 회의론자들께서 이제 그 뭐 왜 그렇다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들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것은 뭐 이제 워렌 버핏 아무래도 가장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비트코인에 어떤 영역을 꼬집어서 얘기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때마다 지적을 했었던 건 있지만 네. 저 그냥 포괄적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유명한 이제 그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 시타델 네. 이제 파운더인 켄 그리핀 같은 경우에도 그 이게 어떤 크립토커런시가 아무리 보더라도 대체 어떤 경제적 잠재성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애초에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고 이제 그냥 선을 그으셨고 그 나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스완 저자 이제 나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좀 부정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화폐라고 이제 한다면 기존은 화폐 교환 대상인 것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변동성이 더 크니까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또 화폐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사실 어떻게 또 보시는지는 저는 좀 오히려 좀 더 궁금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리처드 버넌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캔디 크러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온라인 머니랑 뭐가 다르냐. 근데 다만 그냥 교환할 수 있다. 온라인 머니는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데 뭐 온라인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을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노벨 경제학장 수상자인 그 로버트 실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인간의 이제 심리적 요인, 이제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이게 어떤 그 인간의 그 어떤 행동, 행태, 뭐 욕심에 대한 행태가 모두 종합적으로 나서 그게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몰려버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앞서 이미 좀 답변을 한 것도 있고요. 답변을 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시는 이런 그 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규제 당국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질문도 주셨네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 금융당국 등의 규제나 제한이 거래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이런 또 질문을 자스민님이 주셨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또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당연히 영향을 크게 미치긴 하죠. 저희 16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16페이지. 네.
16페이지 보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한국을 비롯한 이제 그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트렌드가 이게 뭐 이걸 무조건 죽여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이제 나쁜 짓 하지 마라는 이제 스탠스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거래를 양성화하고 어떤 이제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예기치 못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제도권 쪽으로 편입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준우 대표님 특히 이제 일본 쪽 사정은 많이 아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본 쪽이랑 좀 한국 쪽이랑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일단 일본은 조금 더 이제 미국처럼 그 선제적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빨리 던지고 좁게 이제 빨리 던지고 시행을 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마켓이 굉장히 빨리 크다 보니까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선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되어서 여전히 조금 더 AML KYC 쪽이나 이제 세금 관련돼서 되고 있지만 결국 두 군데 모두 다 2017년 뭐 이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생각을 하면 거의 금기어였어요.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쪽 관련 그런 데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들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난 저희가 세션 때도 뭐 얘기를 다루긴 했었던 건데 최근에는 일본은 시작 자체는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등록 허가제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JBCA라는 그 금융청 산하의 자율규제 기관을 통해서 이제 자산에 대한 규제도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다 보면 일본에서는 상장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이제 비교를 하는 게 한국은 많은 토큰들이 있고 일본은 제한적으로 몇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 더 탄탄한 규제 내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움직임이 크지 않았었던 게 있었고 다만 이제 그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업계에 있으면 직접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좀 답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포트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좀 리뷰한 것 같거든요. 네. 그 규제라는 것도 뭐 제가 무슨 세상 이치를 깨닫는 건 아니지만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계속 정반합을 반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걸 조금 더 떨어져서 봤을 때 지금 당장 SEC가 무슨 얘기를 했다, 뭐 미국의 옐런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나에 주목해서 기조가 바뀌었구나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게 3개월, 6개월, 1년 혹은 2, 3년의 기조로 봤을 때 큰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조에서는 아까 이제 보여줬던 뭐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어떤 국가에서도 후행하는 규제 형태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러 포함하는 이제 기간 투자자랑은 다르게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B2, 뭐 영끌 투자 이렇게 하는 2030 개인 투자자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뭐 일단 뭐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통한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앞서서 사프 레이쇼도 얘기를 했지만 이 리스크 대비해서 어떤 리턴이나 아니면 또 가격의 어떤 변동성들을 봤을 때 내가 그 변동성을 또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30이라는 어떤 세대가 아니라 이 투자 자산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고 이해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내할 만한 수준의 리스크 총량인가 뭐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어떤 성격 뭐 그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B2가 잘못됐다라는 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또 컨트롤하고 있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정 정도 과도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부분에 저금리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의 어떤 선택이니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정보나 이런 데 학습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B2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도 비슷하신 생각이시겠죠?
네, 전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업계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현상에 대한 뭐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의견은 주로 잘 안 내리고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냥 주어진 현상은 현상 그대로 보는 편이고 지금 다만 이게 현상이 안 좋다 그리고 리스크에 빠진 개인들이 많다 비투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결국 이거 주어진 현상에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투기판으로 보여지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 시장으로 변모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답이 나뉘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뭐 질문에서도 담겨 있는 것처럼 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비투와 같은 형태로 해서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투기적인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투기를 장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점점 어떻게 투기를 투자로 바꾸고 비투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투자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어떤 서비스적인 장치가 필요할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자산운용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인 그 인지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단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숙화되는 데 있는 그 건설적인 토론이나 방법론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좀 첨언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그 투기랑 투자의 차이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베팅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거에 대한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없냐 이 차이로 보여지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 약간 한국에서는 아직은 투자의 어떤 그런 문화보다는 좀 이렇게 투기가 만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준우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 좀 그 양질의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투자자 보호가 저희가 아직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성숙하지 않고 이제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불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비이클이 사실은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뭐 적법한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과거에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횡령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계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줬고, 이게 이제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카지노다, 뭐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왜 아직 승인이 안 나는 걸까요? 비트코인 ETF는 자산 가격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캐나다에서 지금 이미 뭐 2개의 ETF가 이미 상장을 했고, 사실 미국은 SEC 이미 뭐 상장 승인 신청은 꽤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승인이 안 나는데, 사실 저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빨리 승인을 내줄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ETF가 이렇게 상장됐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사실인 것 같고, 뭐 아까 보면 여기 뭐 간접 투자 상품도 만들어 주세요. 뭐 우리 하나는 국내 비트코인 ETF 안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도 같이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전략 본부장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이나 또 관련된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나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웨비나도 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이런 정보 제공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가장 투자자들이 우리 현재 시장에서 본인들이 쉽고 편하고 또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또 거래의 또 용이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고민하고 있다, 또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대표님,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혹은 또 일반 법인들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2017년 당시에 이제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날 때는 당시에는 이제 법인 계좌라는 걸 거래소에 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 2018년 저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2018년 초 중순 정도까지는 또 그게 막혔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법인 계좌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결국 여기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관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통 금융권처럼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처럼 이제 그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책임이 이제 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뭐 관념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대기 수요 측면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를 하는 곳들은 많이 있고 네. 저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케이스를 고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기업체들의 기업 자금이 아닌 뭐 굉장히 이제 고액 자산가 혹은 그 기업체들의 뭐 그 소유주, 뭐 일가 뭐 이런 분들 차원에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기관형 자산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매입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매입이 가능한 프로덕트가 있나요? 사실 뭐 일부 뭐 상점들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또 서비스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네네. 뭐 지금 저렇게 뭐 테슬라 같은 대형 기업들의 사례는 좀 있기 좀 드문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중에서 국내업 사업자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그 테슬라 같은 그런 사례를 좀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저도 지속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됐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에서 접근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소액 상점이나 리테일들 그렇죠. 같은 네. 데서 좀 어떻게 보면 흥미, 이제 재미 아니면 이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뭐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결제하는데 이제 그 컨펌이 되는데 결제 승인이 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소매점 가볍게 사는 데선 말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이제 고관여 상품들 비싼 걸 살 때는 어차피 그게 뭐 결제하는데 1시간이 걸리거나 몇 시간이 걸려도 사실 괜찮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유의미하게 하고 있는 건 그냥 아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리도 사실은 뭐 테슬라가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다고 이제 어나운스를 했지만 아직은 뭐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페이팔 같은 데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다른 가상자산을 결제로 받는다고 어나운스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될지 또 살펴보는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결제를 받는다는 상점이 있긴 했었는데 굉장히 좀 지역적이고 이런 약간 이제 소규모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수도 일단 수억 명이 되고 3억 명이 넘는 수준이고 소상공인들 그런 상점들의 그 페이먼트 레일웨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이제 1 비트코인으로 이제 테슬라 그 중가 모델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네네. 참 재밌는 네.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그 레포트 좀 리뷰도 해보고 또 댓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지만 좀 답변도 드렸는데요. 벌써 시간이 지금 1시간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 달 뒤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웨비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산팀을 작년 4월에 런칭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 못 드리는 부분들은 현행 감독 규제 상황에서 종합자산 운용사로서 현재 드러내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 또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따라가고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한 달 뒤에 네. 또 뵙죠. 네, 알겠습니다. 뭐 한 말씀 좀 하실래요? 준호 대표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비트코인 업계에서 일하자면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업계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이제 유동성이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맞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진영님. 네, 저희도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보다는 그 묻지마 투기 문화가 되게 만연해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